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한중의 근대사 삼국지 제167부 쇼군 요시노부 부국 강병을 추구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867년 1월 30일 갑작스럽게 고메이 천황이 붕어함에 따라 쇼군 도쿠가 요시노부는 그야말로 멘탈 붕괴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표면적인 사망 원인은 천연두로 인해서 세상을 떴다 였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많은 구설수와 후문이 있었다고 했었죠. 너무 타이밍 좋게 시의적절하게 세상을 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추문들이 발생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고메이 천황에게 아주 제대로 찍혔죠. 조정의 적으로 찍혀가지고 정치적 명분상으로는 상당히 좀 이제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조시원 입장에서는 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호재가 아닐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시의적절한 타이밍에 천황이 꼴까닥 하셨다는 거죠. 조시원은 여기에 힘입어서 즉각 무력으로 에도막부를 토벌하자 이른바 토막을 부르짖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일본 천하는 크게 요동을 치게 되었고 지금 조시원이 완전히 기가 올라가가지고 그야말로 우길승천하는 기세로 밀고 나가기 직전이었는데 근데 사실 조슈원 혼자서 지금 계속 에도막부하고 싸웠던 건 아니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사스마버는 방관자 입장이라고 했지만 은밀하게 조슈원을 뒤에서 밀어주고 있었는데 당시 조슈원은 막부를 토멸하겠다. 그래서 토막을 부르짖으면서 그야말로 길길이 날뛰고 있었던 반면에 사스마버는 뜻밖에도 다소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왜냐면 사스마번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번 제2차 조슈 원정에서 막부군이 졸전을 거듭했다라는 것은 엄격하게 얘기하면요. 막부의 주력 병력이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막부가 여기저기서 차출한 지방 번병들, 걔들이 졸전을 펼친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막부의 핵심 주력 병력은 여전히 건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요시노부가 새로 쇼군에 취임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내정을 개혁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저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일단 좀 더 돌아가는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다짜고짜 에도막부하고 전쟁을 하자라기보다는 일단 요시노부가 앞으로 이 서남 웅번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일 것인가라는 것도 살펴보고 또 요시노부가 막부를 향후 어떤 방침을 가지고서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살펴보고 심사숙고한 다음에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다. 그래서 이게 사스마번의 입장이었다는 거죠. 아무튼 사스마번이 이렇게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조시번도 살짝 말립니다. 조금만 지켜보고 결정을 하자. 자, 그럼 당시 쇼군에 취임했던 요시노부는 뭐라고 있었냐. 흥미로운 것은 요시노부가 쇼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쇼군이면 당연히 에도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에도로 가지 않습니다. 에도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었냐면은 오사카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차 조슈 원정을 하기 위해서 쇼군이 오사카까지 친정을 왔고 요시노부도 그때 오사카에 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쇼군에 취임을 하게 됐던 건데 쇼군이 된 다음에 에도성으로 돌아가질 않고 계속 오사카에 눌러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시노부는 어차피 막부의 중심들 중에는 여전히 자신에 대한 반대파가 많았기 때문에 에도로 돌아가봤자 별 재미를 못 볼 것이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시노부 자체가 미토번 출신이고 그 미토번 낭인들이 이 나오스케 다이로를 암살했던 암살도 아니고 그냥 백주 대로에서 벌였던 백색 테러죠. 하여튼 그 사쿠라다 문밖의 편 그게 미토 낭인들이 주역이잖아요. 그래서 에도막부의 중신들은 이 미토번에 대해서 당연히 좀 좋지 않은 시각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요시노부 입장에서는 에도성으로 간다는 거는 어떤 의미로 봤을 때는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오사카에 머물면서 여기서 뭔가 좀 자기가 나름대로 계획을 했던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오사카에 머물기로 결정을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요. 서양 세력과의 교류를 통해서 그들의 환심을 사가지고 에도 막부의 장래에 뭔가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요시노부가 하게 됐다는 거죠. 1867년 2월 쇼군 요시노부는 영국,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 공사들을 오사카 성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접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요시노부는 상당히 세련되게도 서양 공사들에게 위스키를 대접을 하면서 향후 방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일본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랑 포부를 갖다가 서양 공사들한테 설명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시노부는 지금 현재 조슈건이 다소 말썽을 부리고 있지만 조만간 막부에 의해서 진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그쪽은 신경 쓰지 마라. 이러니 저러니 해도 어디까지나 일본 천하를 이끌어 나가는 공신력 있는 대표자는 바로 막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시키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꺼내게 되는데요. 요시노부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일본 에도 막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서구의 길을 걸을 의향이 있다. 나는 기존에 있는 쇼군들처럼 그냥 애지간하면 서양하고 교류 안 하고 좀 조용히 지내고 싶은데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서양과 적극적으로 교류를 해가지고 일본을 근대 국가로 탈바꿈시킬 그런 의향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게 되죠. 자, 그래서 기존의 서양과 체결한 조약의 내용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서구 문물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시사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요시노부의 모습을 본 서양 공사들, 굉장히 이제 요시노부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이제 점수를 주게 됩니다. 요시노부가 서양 공사들의 환심을 사는데 제대로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서양 공사들은 이러한 요시노부의 모습을 보고 새로 즉위한 쇼군이야말로 일본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지도자다라고 하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죠. 요시노부는 서구 열강들 중에서도 특히 프랑스와의 관계를 굉장히 돈독히 하는 데 힘을 쓰게 되는데요. 프랑스가 물론 당시 이제 영국과 더불어서 제국주의 투탑이긴 했죠. 그런 점도 있었고, 그리고 프랑스 군대가 세계 육군 최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랑스의 환심을 사가지고 에도 막부의 육군을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킨 데 있어서 나름 지원도 받고 자문도 구할 그런 심산이기도 했다는 거죠. 당시 에도마코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방침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요시노부가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근대화를 이룩하겠다라고 나름 포부를 밝히긴 했지만 그 궁극적인 목표가 이렇게 해서 서구 열강들과 같은 그런 제국주의 국가를 건설을 하자. 그렇게 해서 해외로 쫙쫙 뻗어나가서 사방팔방에 식민지를 건설하자.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었고 현재 에도마코의 체제를 유지를 하면서 그냥 소소하게나마 바꿀 거 바꾸고 개혁할 거 개혁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현재 요시노부가 추구하는 지향점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에도마코가 현재 체제를 굳건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꾸 저 까불어대는 지방의 번들을 갖다가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군사력이 필요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전국시대와 마찬가지로 해군력이 아니라 육군력이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점들 때문에 프랑스 쪽에다가 많이 줄을 대가지고 프랑스로부터 에도마코의 육군을 개혁한 데 있어서 필요한 지원들을 받아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당시 주일 프랑스 공사 레옹 루슈가 일본에 대해서 대단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노부의 친프랑스 정책은 큰 어려움 없이 풀려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도 이러한 요시노부가 마음에 들었는지 나름 또 이제 근사한 선물을 제공을 해줍니다. 프랑스 육군 원수 제복을 선물로 보내서 화답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군복을 갖다가 다른 나라에 보낸다는 것은 동양권에서는 상국이 속국한테 보내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기 밑으로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인정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보내는 게 보통 이렇게 관복을 보낸다든지 그런 이제 의식을 하게 되는데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이때 프랑스가 에도마쿠에다가 육군 원수 제복을 보낸 것은 에도마쿠를 자신의 밑으로 넣겠다 그런 의사로 한 건 아니었습니다. 서양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그냥 친하게 지내고 싶다 뭐 그냥 그런 의미였죠. 이건 순수하게. 그래서 요시노부도 당시 프랑스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문제 삼지 않고 그냥 감사히 이 선물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프랑스 측에서는 근대화 추진을 위한 차관 240만 달러도 제공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힘입어 쇼군 요시노부는 과거에 견미사절단에 참가한 적이 있었던 오구리 타다마사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견미사가
가지고 갔던 핵심적인 과제가 뭐였냐면은 일본의 금이 자꾸 다른 나라로 유출되는 그런 현상이었잖아요. 요즘 용어로 치자면은 환차익을 이용해가지고 미국 상인들이 일본의 금을 어마어마하게 털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런 불공정 거래를 갖다 좀 개정할 목적으로 파견한 인물이 바로 오구리 타다마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견미사가 출발할 때 당시에 일본의 집권 대신이 이 나오스케 다이로였죠. 그래서 따라서 오구리 타다마사는 수권파에 해당하는 인물이에요. 이 나오스케 계열의 인물이라는 거죠. 하지만 서양 문물에 대해서 원체 정통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쇼군 요시노부도 이 오구리 타다마사를 나름 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구리 타다마사를 육군 봉행으로 등용을 해가지고 실무 지휘를 맡기게 됐다는 거죠. 오구리 타다마사는 막부의 군제를 서구식으로 개편하는 한편 후장식 소총인 시아스포 그리고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암스트롱포를 수입을 해서 막부군의 육군 화력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무기를 언제까지 수입만 할 것이냐, 나름 국산화도 시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무기의 국산화를 위해서 벨기에 지원을 받아 화학공장을 설립하는 등 나름 이제 또 조병창 같은 것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무기 공장들을 이제 슬슬 막부 자체적으로 이제 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막부의 군사력을 착실하게 강화해 나가는 작업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막부 육군은 프랑스 군사 고문단의 지도하에 약 한 3,200명의 병력으로 구성된 전습대가 설립이 되었다는 거죠. 사실 뭐 이 과정이 나름 이제 요걸 모티프로 해가지고 나온 영화가 뭐냐면은 라스트 사무라이예요. 그러니까 라스트 사무라이가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 직후 상황을 갖다가 배경을 하고 있지만 서남 전쟁을 배경을 하고 있죠. 하지만 사실 거기에 나오는 스토리 초반에 나오는 그 부분은 엄밀히 말하면은 메이지 유신 쪽 이야기라기보다는 요때 이제 에도 마쿠가 단행했던 이런 개혁 정책하고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톰 크루즈가 맡았던 미군 장교 역할은 나름 이것도 이제 모델이 있는 역할인데 사실은 프랑스 장교입니다. 본래는 이때 에도 마쿠를 갖다가 도와서 이런 군제를 갖다가 개혁하고 훈련하는 데 있어서 지원해줬던 프랑스 장교가 모델이 돼서 나왔던 게 라스트 사무라이의 톰 크루즈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구리 타다마사의 노력으로 막부 육군이 점차 서구식으로 개혁되고 있는 한편 막부의 해군은 더 빠른 속도로 서구화를 이루고 있었죠. 해군이란 게 아무래도 뭐 돈을 쓰면 쓸수록 더 빠르게 발전을 하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죠. 이 무렵 과거 네덜란드로 보냈던 해군 유학생들이 귀환을 하게 됐는데 이들을 토대로 막부는 새로운 해군을 조직을 하게 되었죠. 막부 해군은 군함 봉행 가스 가이슈, 여전히 이제 가스 가이슈가 주도적으로 해군 전력 강화를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스 가이슈의 주도하에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가스 가이슈는 뭘 하게 되냐? 새롭게 독일산 크루프포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 1,000톤이 넘어가는 군함들을 건조하면서 서남 웅번들의 해군 전력을 아득히 상회하게 됐다는 거죠. 이때 당시 조슈번과 사스마번이 보유한 군함들은 대략 한 500톤 남짓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때 에도마쿠에서 새로 건조한 것은 1,000톤 이상, 뭐 어떤 거는 막 2,600톤까지 나가는 것도 존재할 정도로 상당히 대형 군함들을 건조를 함으로써 해군력을 충실하게 강화시켰다는 거죠. 이처럼 쇼군 요시노부가 서양 세력의 지지를 등에 업고 서구식 부국 강병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현재 막부의 물리적 힘은 건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스마원 입장에서는 저것 좀 더 지켜보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신중론을 제시할 법도 했다는 거죠. 요시노부는 꾸준히 막부의 군사력을 키워 나간다면은 서남 웅번들이 감히 도전해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된다면은 적어도 조슈번만큼은 손을 봐줘가지고 이 난세를 평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국 강병을 목표로 이렇게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나름대로 이제 근대화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런 요시노부에게 있어서 뜻하지 않은 복병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바로 효고 계약 문제였어요. 이 효고가 고배죠. 기억하시는 분들도 다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과거에 영국의 파크스 공사가 이 효고 계약 문제로 에도마쿠를 압박을 해온 적이 있습니다. 저 효고 계약 도대체 언제 해준다는 거냐?
그리고 또 천황 도장은 왜 안 찍혀있냐? 이거 가지고 한번 시비를 건 적이 있었죠. 이것 때문에 쇼군 이이모치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가지고 나 쇼군직 못해먹겠다. 그렇게 나오기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이때 요시노부가 어떻게 설득을 해가지고 고메이 천황한테 결국 이 도장을 받기로 어느 정도 이제 굳을 약속을 하게 돼요. 다만 이제 제2차 조슈 원정 때문에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미처 도장을 갖다 직접 받지는 못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생겼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넘어간 일이긴 했는데 하필이면 이걸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야 될 고메이 천황이 효고 개항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도장을 찍지 못한 채 세상을 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노부는 어쩔 수 없이 새로 즉위한 메이지 천황에게 승인을 받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시노부 입장에서는 조금 골치 아픈 일이죠. 그냥 아싸리 고메이 천황이 살아있을 때 이걸 받아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근데 그 고메이 천황이 창조지간의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메이지 천황한테 이거를 다시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받아내야 되는 그런 좀 이제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당시 메이지 천황은 아직 나이가 어렸죠. 한 15세인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교토 조정은 관백, 니조 나리유키가 섭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다행히도 현 관백은 친막부 인사죠. 당연히 이제 막부 측에서 친막부 인사를 관백으로 꽂아 넣었을 텐데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교토 조정에는 여전히 조슈번이나 사스마번의 줄을 대면서 막부가 하는 일에 반대를 일삼는 대신들도 많이 존재를 했다는 게 문제였다는 거죠. 당연히 막부 반대파 조정 대신들은 이것저것 트집을 잡아가면서 효고 개항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돼요. 딴지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관백의 힘만으로는 이를 밀어붙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토 조정에서는 결국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쇼군이 그렇게 단독으로 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아무리 뭐 선왕과 그렇게 약속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때 고메이 천황도 원래 효고 개항을 별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막판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하셨던 걸로 봐서 진심이 아니셨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진지하게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런 것은 쇼군이 단독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천하의 여론을 물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른바 천하공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천하공의,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그죠? 옛날에 한번 이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산요회라는 것이 발족이 됐었는데 천하공의를 받들어가지고 함께 통치를 합시다. 공의정치론이라는 것이 한번 대두된 적이 있었죠. 그 얘기가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요시노부 입장에서는 뒷골 땡기죠. 사실 거의 다 된 거였는데 지금 또 이걸 산 넘어 산이 계속 생기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시노부 입장에서는 마땅히 돌파구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조정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하공이라는 이름 하에 주요 번들의 번주들이 교토로 상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국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 상경을 했던 번주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리고 이 천하공의라는 것은 과연 순조롭게 잘 흘러가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